지금 내가 원고를 좀 쓰고 있는데, 전에 남대문 세무서 옛날이야. 세무서에 강연을 갔는데, 그 서장이 나보고 이게 들어올 거라고, 우리 총무과장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출신이라고 그래. 그 나 혼자, 철학과 출신이 내 세무과장이 됐나, 그래. 이제, 서장이 또 보리스에 나가고, 인자 들어왔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철학과 출신이야. 철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세무서 됐냐, 그랬더니, 철학과 나오긴 나왔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세무서에나 취직해야겠다. 그래서 한 반년 동안, 거기에 대한 책 읽고 공부하고 한 7, 8개월 후에 시험에 합격돼서 체의됐대. 근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철학과 나오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교수가 되거나 학자가 돼야겠는데, 그건 깜깜하고, 우선 취직은 해야겠고. 그래서 친구가 세무과 시험 본다고 해서 자기도 그 책 좀 빌려다가 보고서 봐서 합격이 되는가 봐.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이거니, 선생님, 그 사회생활을 하는 보니까요, 철학은 쓸 데가 없고요. 어디를 쓸 데가 없고요. 하나 기술만 있으면 돼요. 이 세무과 이게 그거만 알면 되더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보니까 사실 그러긴 또 그래. 며칠 전에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이 의사가 됐다가만 보니까 환자 몇 사람만 봐주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많은 사람 상대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가진 거를 그래서 정치에 들어왔대. 국가 공무원이다. 이 친구도 그 생각이 비슷해. 그래, 취직은 하나 기술로 가면 되고, 철학은 뭐랄까, 그거 하는 사람 기반, 그거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 거라고. 내가 큰 시설에도 총무과장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을 텐데, 그거 인간관계도 많고 다 정리할 텐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철학 공부에 고개 써먹었대. 생각을 넓지 하고. 지금도 내가 우리 후배 교수들 만나서 가만 보면, 고등학교 때 식으로 철학 공부는 했는데, 학문을 못하고, 문제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건 자기도 모르고 산다고. 그런데 나 혼자 요새 생각에 내가 그럼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그래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다른 선생들하고 이렇게 좀 다른 데는 있었는데 뭔가 보니까
역시 내게 있는 그 선생들보다는 선생들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로 사는데 철학적 사고 하면 또 자연과학 사고가 되니까 철학적 사유 역시 그거에 내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고 뭐 역사를 보고 문학계도 보고 이런 것 저거 다 보면서 같은 문제를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 사고할 수 있는가 그 사람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진 차이가 역시 역사 공부한 사람이나 문학을 한 사람이나 하고 좀 다른 점이다. 역사를 봐도 좀 다르게 보고 문화를 봐도 다르게 보고 정신을 봐도 좀 다르게 보고 그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철학을 공부하니까 철학적 사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넓게 본다는 거 크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안병 선생하고 한국 선생하고 제1차 세계 여행을 같이 몇 달 동안 2달이나 했나? 석 달 계획 세웠다가 피곤하니까 가고 나 혼자 남아서 있었나.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한 번 다시 이번엔 지나들 문화 사상 대학을 좀 보고 싶어서 세계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종교 문제 또 유럽과 인도와 중국과 중동 지방이 가진 미국이 가진 그 전통의 차이 같은 거 좀 보자. 그래서 또 그 두 번째 세계일주 여행했거든. 근데 처음 할 때는 친구들하고 하니까 이렇게 대화가 있어서 좋긴 한데 하나 불편한 건 여행하다 피곤하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가해지니까 어디 갈까 하면 시주 갔을 때 나는 알프스에 가보자 그리고 한국 선생은 힘든데 난 따라갈게 안병 선생 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어떤 땐 나 혼자 가거든 파리에 갔을 때는 오늘 어디 갈까 한데 저 오후 어디 갈까 했는데 파리 가면 모란 유들하고 우리 명동 같은 유흥가가 있거든 그리로 가자고 나는 그 유명한 오페라가 있는데 그리로 가자고 그래 가고 따로 가자 그래 그러다가 그런 게 자꾸 생긴다고 가자 하고 또 셋이 다니니까 이거 호텔이 두 사람은 괜찮은데 세 사람은 불편하거든 한 사람 따로 자야 하거든 그것도 싫어져 그러니까 하는 건데 난 담배도 피우고 그래야 할 텐데 김여성은 같이 못 자니까 나 혼자 자고 뭐 그랬거든 그 두 번째 여행할 때는 내 아내하고 같이 가면서 내 맘대로 다니까 또 그게 좋고 그랬는데 그때 종교 문제 좀 보고 그런데 그 두 번 다니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 넓게 보게 되네 진짜 넓게 봐요. 그러나 지금 자꾸 우리 법조계 의사들이
의사는 또 다른 나라에 갔다 오고 괜찮은데, 판검사들이 국내에서만 살아서 국제 감각 없다 그런데, 그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건 생각의 장벽이 좁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하다 보면 역사 철학으로 가거든. 법학을 하다 보게 되면 법 철학으로 가거든. 경제학을 하다 보면 경제학을 하게 되거든. 그 경영학이 아니, 그러니까 경영학은 기술이고 경제는 그건 철학이거든. 그래서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건 가급적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표면을 보지 않고 근원을 보는 거. 나무 위를 보지 않고 뿌리부터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역사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문제에 대해서 뭐 글도 쓰고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세계적으로 넓게 보고 국제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라 그러는데요. 이제 오늘 쓰니까 민관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100년 동안에 우리 역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인가 그 얘기인데, 첫째는 철학 얘기를 생각했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볼 때는 사상 체계를 정신적으로만 본 해결보다는 쇼펜하우어가 훨씬 현실적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직했단 말이야. 근데 그 쇼펜하우어의 뒤를 밟은 사람이 니체거든. 지금도 그래, 그때도 그랬지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 사회 니체는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 그 니체는 의지, 생명의지, 그걸 뭘로 끌어내, 인간적인 의지를 뭘로 끌어내는 거 아니? 권력의지로 끌어냈거든. 세상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권력의지더라고요. 권력의지를 보게 되면 뭘로 보는 거 아니? 권력을 가진 지배자와 피지배층을 보거든. 그러니까 다들 니체의 사상에 도취되는데, 내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다 하고 보면 그 아니, 이 작다스러운 대중들 이건 무시해라. 그게 무시하고 초인이 되라고. 그걸 초월하는 게 초인이야. 그 초인 철학이거든, 그 사람. 그러니까 권력의지가 나오는데 초인이 되면 이건 다 대단치 않단 말이죠. 그 사상을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완전히 반대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어떻게 그 사람 무신론자가 되고 권력의지로 이제 끌어내렸거든. 그거 받아들이기 제일 적당한 민족이 독일 민족이라고 관념론을 살았으니까. 그 아돌프 히틀러가 그걸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고 게르만 민족이 되게 울수하고 다른 민족은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 2차 대전 근데 이제 그런 얘기씩 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삼국 동맹 맺었거든. 그때 무솔리니가 이제 연합군에 포로가 됐다고. 그 산장에 수감됐다고. 그때 독일은 헬리콥터가 있었다고. 이쪽도 없고. 그리고 히틀러가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서 그 산장에서 죽여왔다고. 그때 세계가 다 깜짝 놀랐다고. 나도 그거 비행기를 안 되는 거거든. 그거 비행자의 자리가. 그래서 갔다가 이제 좀 보고해 줬다고. 그때 히틀러가 무소리니한테 한 설물이 뭔고 하니,
니체 전집이야. 권력의지야. 그 일본의 이제 동조 수상도고, 그걸로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만드는데, 일본에서는 도조는 육군이고, 해군이 꽤 있었는데, 해군은 사관학교 때 뭐 영국, 미국 가서 그 사관학교 다 다녀봤다고 배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거 못한다. 진짜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했거든. 근데 그 도전 육군이니까 그런 밀고 나가고. 그래 이제 이탈리아, 일본, 히틀러 셋이서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서 그랬는데 히틀러는 자기가 전쟁에 이제 패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부하들한테 내 신체의 일부를 뼈하나 하나도 적군에게 보내지 말고 완전히 소각시켜달라고. 그 자살해서 소각시키고. 무솔리니가 이제 로마에서 좀 피신해서 도망가다가 밀라노에 가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격정되게는 잡아 죽였다고. 그리고 뭐 신체 일부를 뭐 절도만 매달리고 뭐 그랬거든. 도전 일본서 이제 재판받아가지고 사형이 나가는데, 그렇게 내가 그 기록에서 봤는데, 자기 잘못을 그때 느끼고서 지옥에 갈까봐, 불교적인 사람이니까, 지옥에 자기가 뉘우치고 있는데, 사형시키는 날, 그 수감, 그 사형 집행관이 문을 열고 가니까, 손을 들고서 나 마음에 답을 올립니다. 따라오라 그랬더니 사형을 하니까 내내 따라오면서도 나 마음에 답을 남아야 하다가 그 교수의 목에 들러매고 숨이 막히니까 손 놓고 죽더래. 내가 보는 거 그러면 이거 하여튼 100년에 겪은 그 하나의 문제는 권력 의지와 민족주의, 그 초인 사상들,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이 그걸 만들고, 그전 2차 대전 끝나니까 평화로운 세상에 올 거다 하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권력 의지를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 아니? 칼 막스의 이념하고 권력 의지가 합한 게 공산주의라고. 근데 그럼 그게 어떻게 글로 갔는가 하면, 이건 그 당시 기독교 사회하고 독일하고 역사하고 함께 했는데, 기독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젊어서 예수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 그 논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건 다 빼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 썼다고. 그건 철학자들이 좀 다 그렇게 하거든. 왜냐면, 철학자들은 그 교리로 가게 되면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를 썼는데, 헤겔이 유명해가지고, 우리 지금 하면 서울대학의 대표 교수가 됐는데, 그 후배들 가운데서 그 젊었을 때 쓴 논문을 꺼내가지고서, 헤겔은 전통적인 기독교 안 믿는다.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다. 사실 그렇지. 그래서 대학 교수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내쫓자 그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헤겔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 루터교 신자라고 해요. 그러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헤겔의 젊은 패가 있고 늙은 패가 있고 그러거든. 근데 헤겔을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루드비 보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헤겔을 볼 때에 젊었을 때 헤겔이 옳다고.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 그 말이죠. 그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나온 건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도 베이는 이제 그 포엘바흐는 무신론자거든. 그래 이제 기독교에서 신을 뺐다고. 신을 빼니까 남는 건 휴머니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에서 추방됐다고. 그때 독일의 대학은 여기 우리 신학대학 비슷한 거거든, 연세대학 비슷하거든 하니까 반기독 교수님은 쫓겨났다고. 쫓겨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강의를 했다고. 그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들으니까 또 철학자들이 되니까 좋거든, 옳거든. 그러니까 글로 저렇게 쭉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없고 전통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가 필요 없단 말이야. 기독교 필요 없는 인도주의지, 휴머니즘이 남았거든. 이제 그게 나가는데 그때 독일은 또 불란서나 영국에 비하면 후진 국가거든. 불란서나 영국에 이제 자연과학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 자연과학이 물리학적으로 보든지 천문학적으로 보든지 생물학적으로 보든지 화학적으로 보든지 그건 신이 있거든. 종교가 없거든. 독일 사람들 극단적인 걸 좋아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비슷하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유물론이 생겼다고. 그 화학이 특별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인간이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될 정도로 다 받아들일 정도로 유물론이 되는데 그 유물론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유물론에 해당하는 사회가 뭐냐? 경제거든. 종교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사회과학, 그 다음 먹고 사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 경제하고 유물론하고 합해가지고 유물론을 역사 보니까 경제 역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물론에 입각한 경제 역사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큰 책을 만든 게 막스거든. 그 우리 막스는 다들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니까 그 대단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건 대단한 철학이라고. 유물론에서는 경제고 경제 위에 문화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고 생산 문제가 문제고 거기에 정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문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데 이건 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부산물이다. 그게 막스거든. 그 나오니까 이제 막 그 철학은 옳은데 정치학은 너무 멀거든. 그 당시 철학은.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독일에서 나왔지만 독일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아주 후진 국가인 러시아가 문제거든. 그때 그 러시아를 우린 잘 모르지. 근데 역사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후진 국가야. 이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은 서양화한 사람들이고 러시아의 대중은 한국말도 못하 지금도 그래. 하긴 북한에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만 이렇게 반정교가 되고 이제 그래서 러시아가 후진 국가인데 러시아가 그 후진 국가 되는 책임은 혈압 종교 기독교야. 그렇게 부패했거든. 김덕영 할머니라고 내가 아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때 러시아 살았는데 얼마나 그 부패했는가 하는 걸 보면 러시아의 귀족들은
불어가지고 살았다고. 우리는 이제 러시아 말 쓰는 너희하고는 달라 정도고. 그 러시아 귀족 여자들이 시계 콧대에다가 시계를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노예 종들 보게 되면 몇십 개 좀 빠져 빨려면. 나 저거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 할머니가 우라디보스토크에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그걸 보고 한 걸 나보고 얘기하는 거 봐서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때 러시아의 이네가 미국은 이제 허무주의 하고 팽창하게 미국은 무정부주의. 정치 필요 없다. 정치 때문에 우리 못 산다. 그 사회가 아주 극단의 혼란에 빠졌을 때에 레닝이 공산당이 조직돼 가지고 레닝이 재건한다. 러시아를 재건한다. 그 다들 그 따라가야지 하고 봤더니 공산국가가 되더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흘러갔거든. 그런데 공산주의가 흘러가도 독일, 불란서, 영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불란서는 사상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이탈리아도 좀 그렇고. 내가 62년에 갈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가 공산 당원들이지. 이탈리아에도 있고 불란서에도 있고 독일은 없었고 영국은 없고 당원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다 72년에 다시 세계 일주 여행을 하다가 불란서에 가봤더니 그 10년 전에는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도 다 공산주의 지향하고 피카소도 그랬고 그런 거래요. 그런데 없어져. 이탈리아에 가서 밀라노 기차역에서 뭐 시간 기다리는데 누가 오더니 나보고 일본서 왔냐? 그래서 한국서 왔다 그랬더니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공동성명 발표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난 여행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길이 없다 그랬더니 그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18년 동안 공산당원으로 있었는데 러시아도 2번 가봤는데 완전히 거짓과 폭력밖에 없다고. 그 이제는 반대로 반공운동을 하고 있다고. 18년 동안 했다가 당원 탈퇴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할 테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10년 전에니까 이제 조금 쓰여서. 근데 내가 지금 쓴 오리가 매번이 그래서 민족주의와 권력의지가 합해서 2차 대전 만들었고 이념주의와 권력의지가 합해서 냉전시대 만들었다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북한은 빠졌고 우리는 이제 구출받고 중국이 빠지고 이제 그런데 공산당에서 제일 항상 북한에서 보면 하는 말이 2가지인데 하나는 민관이 세계 국제 공산당이니까 런던으로 가는 길은 북쪽을 통해 간다 그랬거든. 공산주의는 경제가 낮은 데를 통해서 북쪽 중국을 공산화하고 인도 공산화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게 무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사상이거든. 그걸 나는 북한에서 좀 봤거든. 그 다음에 2번째는 민관이 우리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끝났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거 끝났는데 요새 와서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문제 가지고 꺼내는데 그 내용 속은 민관이 아메리카가 이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생각이 다른 게 민관이
짧게 보면 5, 60년, 길게 보면 7, 80년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는 걸로 봐. 그 대신 중국이 무슨 변화가 되는 거 아니? 자유민주 국가를 변하기만 하면 앞선다고. 지금 체질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체질이 같아지게 되면 앞선다고. 왜냐면 미국이 지금 늙어가거든. 유럽이 늙어가니까 미국이 갔다 미국이 늙어간다고. 그 늙었다는 증거가 지금 트럼프거든. 그 트럼프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경제력과 권력이지. 경제가 권력이다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반대하고, 캐나다 보고서 미국의 한 수를 들어오라고 그랬다면 내가 캐나다 사람이라도 그 기독교 같은 거 없는 이 발언이거든. 근데 트럼프가 무식하니까 자기 지지해주는 그 보수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예배도 많이 보고 뭐 그런다고. 근데 그 기독교가 반대되거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옆에 유명한 그 부흥사가 와서 이제 많이 부흥 일으키고 있거든. 우리도 다 거기 때 나도 그 기관에 초청받고 스위스도 갔다 오고 뭐 그랬거든. 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지금 부흥사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조직이 크고 그러니까 카나다에 가서 한국에서 한 것 같은 부흥회를 했다고. 난 스위스에서 가서 봤고. 그 캐나다의 기독교가 민구하니 당신 아버지가 하던 때는 지났다고. 지금 당신네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건 우리 캐나다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가 아니라고. 고분하였거든. 그래서 그 부흥회를 노르웨이 가서 하려고 그랬거든. 노르웨이에서 또 조용한 나라에 거기서 미국이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지지하지 않았냐고.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 당신이 한 잘못된 교단이 아니라 내적당했다. 근데 나보고 얘기하라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이게 기독교가 저는 아니야. 그제 좀 나쁘게 말하면 백인이 아메리카의 주인이다 살았는데 잘 살다 보니까 인도에서 들어오고 아시아에서 들어오고 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럽에서 들어간 건 그 같은 백인이 가정부이다.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 미국 사람보다 훌륭해졌거든. 처음에 흑인들은 다 노예로 들어왔거든. 그 흑인이 대통령이 되거든,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이 뒤떨어진 그 백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그게 길어. 이건 미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준 나라인데 너희들이 와서 함께 복받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200년 전의 기독교지 지금 기독교는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하게 되면 기독교도 아니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원교성의 미국이 히틀러가 그렇게 떠나고 반종교 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막스주의가 거기 이제 포일바라고 철학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또 한 시대 지나고 이전은 괜찮을 거다 했더니 가장 부하게 잘 사는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이젠 부와 권력 세력, 부와 그 부자는 부와
권력 의지가 합해서 또 하나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좀 그건데, 내가 6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 머무를 때,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리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하버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나도 이제 거기에 참가했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볼 누리고 잘 살자 하게 되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고. 부는 내가 누린 게 아니라고. 세계 가난한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에게 자꾸 도와줘서, 그 나라들이 잘 올라가게 되면, 아메리카는 자연히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 아메리카가 세계에 기여한다고. 근데 그때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 유명한 신학자니까 참 존경받았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고. 근데 이제 내가 아까 7, 80년 지나면 중국이 앞선다 하는 게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중국이 먼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들에게 많이 주게 되면 중국은 자연히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제 철학이 작게 시작했지만 권력 의지와 인간의 체력이 합하는 건 역사학이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곡성이다. 그런 얘기인데, 내가 경험하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 기록인데, 거기에 그 첫째로 나오는 게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징이 되니까 악마가 예수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너한테 주겠다 뭐 그거 있거든.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뭔가는 예수님이 제일 고민한 거이 권위. 역사사회 정말 그 권위는 이거는 하나님께 있어야지 권위를 민족주의가 차지하거나 공산이념이 차지하거나 부가 경제가 차지하면 권위가 무너지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았다 하는 게 첫째 권력 의지에 대해서 세상적인 권력을 신 대신 높이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바탕에 누구 안에 넘어다 가라니까 돈을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 경제는 소중하지만은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조금 이야기 어려운 것 같은 누구 아니 그게 상징적으로 누구 아니 악마가 예수님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여기서 내려 뛰어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테니까 괜찮다 그러거든. 거의 뭐인 거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실, 정의, 자유, 인간애가 있는데 그 정상적인 길 버리고 수단 방법만 잘 쓰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건 그건 아니다 말이야. 그걸 종교 대신에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서도 수단 방법만 잘 쓰면 큰 교회 만든다 뭐 성공한다는 건 아니다. 그건 혼자 생각해.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지금 보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이 권력의지, 경제 목적 삼는 거,
선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거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그 인간과 사회생활의 역사의 큰 암이다. 그래서 이 글 가운데 하나가 이거니 악마는 없다 말이죠. 악마는 없는데 악마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 악마보다도 더 나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데 그 역사가 이제 선의 세력보다도 악의 세력이 더 큰데 이 선의 세력을 가지고 악의 세력이 이기려고 하면 지금 내가 아는 한 기독교 정신이 그 열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한 것 같고 난 아까도 남자분 세부소에 총무과장 생각이 나는 게 뭐가 그 친구 말이 맞아. 그 철학 공부를 했는데 써먹을 때는 없고 소장이 자기 보고 총무과장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총무과장이 써먹는 거거든. 얘가 철학 공부를 얘가 써먹으니까 총무과장이야. 그 기술만 가지고는 애들은 자꾸 뭐 싸움들하고 말전 너희 과가 어떻고 우리 과가 어떻고 소화를 못하는데 지금 그걸 해주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만 이거는 우리가 다 하는 일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다 하는 일 위해서 나는 양보해야 한다는 건 이건 역시 철학과가